안녕, 성함의 1학년 친구들. 다시 회계 원리 시간이에요. 요즘이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3차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언제 전면적으로 또 온라인 수업이 될지 모르겠고, 기말고사는 다가오고, 그래서 이렇게 유형자산 부분을 녹화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밤마다 진도도 좀 다르고요. 우리가 시험 쳐야 될 부분도 달라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 볼까 하는데, 자, 잘 볼 수 있겠니? 자, 지금도 우리는 자산 종류의 계정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산 종류의 계정 과목. 늘 선생님이 반복하죠. 1년 안에 돈이 되면 유동자산,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 없는 것 비유동자산. 이건 1년 기준이었어요. 그죠? 그 중에 별다른 거래 비용 없이 돈이 되는 건 당좌자산, 판매의 과정을 거쳐야 돈이 되는 건 재고자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좌자산까지는 지난번 시험 범위였고, 이번 재고자산인 상품부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비유동자산은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 이 두 가지,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영업용이라고 했어요. 사용할 목적.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투자용이라고 했죠. 기억하나요? 유형과 무형을 구분하는 것은 물리적 형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무형자산을 구분하는 건 판매용이냐, 투자용이냐, 영업용이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다 속하지 않는 건 기타 비유동자산 이야기했죠. 일단 지금의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재고자산부터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아마 밤마다 좀 다르겠지만 온라인 수업하기 전에 진화쌤하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다 나눠줬을 것 같아요. 상품 계정부터 시작해서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가 수업을 다 할 수 있으면 여기까지 기말고사가 될 것이고, 혹시 진도가 못 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시험 친 것까지만, 배운 것까지만 참 시험을 칠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부분은 바로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지금 학급별로 어떤 반은 유형자산을 하나도 안 한 반이 있고요. 어떤 학급은 유형자산을 거의 끝까지 배운 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면, 이미 배운 반도 있고 안 배운 반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감가상각비는 좀 많이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면 앞에 배우지 않았었어도 들을 수 있고, 또 다 배운 사람도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한 3시간 정도로 정리해서 진행해 볼까요? 잘하면 2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유형자산 시작해 봅시다. 일단 유형자산의 뜻부터 배워야 되겠죠. 유형자산의 뜻. 우리가 구분했을 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1년 이상의 재산이 되겠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1년 이상 쓰는 자산.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쌤이 이미 써놨어요. 토지,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면서 1년 넘어서 돈으로 바꿀, 또는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영업용으로 한다는 게 사용한다는 소리잖아. 토지는 어떤 재산이 있을 때 토지라고 하니? 땅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라고 해. 근데 이걸 판매 용도로 가지고 있으면 상품이 될 거야. 그치? 재고자산 상품. 근데 판매용도 아니야. 또는 토지나 건물이 시세 차익을 노려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이야. 그것도 아니야. 지금은 영업의 목적, 토지를 가지고 저기다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짓겠다, 이런 용도로 가지고 있다면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건물도 영업용이어야겠지. 건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상품이고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부동산이 될 건데, 건물의 본래의 용도, 사무실로 쓴다, 매장으로 쓴다, 뭐 이렇게 쓰게 되면 건물, 영업용으로 쓰니까 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계정 과목 배운 것들 아니니? 땅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 땅과 토지가 아니고 모양 있는 재산이 있을 수 있어요. 운동장을 가지고 있다, 댐을 가지고 있다, 다리를 가지고 있다, 터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구축물이라고 불려요. 구축물. 땅, 건물, 그 외에 만들어 놓은 것들 구축물. 알겠죠?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 자동차를 판매용이 아니야. 판매용 아니에요. 투자용도 아니에요. 본래의 용도, 뭐 배달을 하거나 영업을 할 때 쓰는 것.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량 운반구. 예전 계정 과목 배울 때 외웠던 부분이잖아. 그치? 그 다음,
회사가 큰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어. 작은 기계들은 비품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 뭘 짓기 위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큰 자동차 세팅되는 기계가 있을 거 아니야.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기계 장치라고 하고, 책상을 가지고 있다, 뭐 복사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비품, 선풍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비품으로 처리되겠죠. 자, 개정 과목이 어렵진 않죠?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예전에 개정 과목을 배울 때 다 외웠던 자산들일 거야. 좀 다른 게 있다면 구축물이 새로운 거 되겠죠. 뭐 그 건물과 토지가 아닌 다른 부속품들이니까. 그리고 새로운 거 하나 더 있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건설 중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야.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것들이 짓고 있으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겠네.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 우리 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또는 건물을 샀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야. 현금 10,000원을 주고 10,000원만큼 건물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은 새로 지으려고 하면 1년이나 지금에 딱 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돈은 쓰되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일 수 있죠. 그러면 건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돈은 나갔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짓고 있는 건물일 때 이런 개정감을 쓰는 거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짓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다 지을 수가 있겠죠. 돈을 더 투자해. 첫 번째 10,000원 투자해서 건물에 착공했다가 중간에 또 건물 짓는데 또 돈을 한 20,000원 내놨어. 그럼 20,000원 없어지고 20,000원만큼 건설 중인 자산. 날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복습할 거니까. 이렇게 해놨다가 마지막에 50,000원짜리 건물이 완성됐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건설 중인 자산에 10,000원, 20,000원이었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됐으니까 건물이 늘어났겠죠. 그죠? 건물이 30,000원으로 하기 쉽게 30,000원이 늘어날 것이고, 돈을 지금 주진 않겠지. 예전에 건물 할 때 10,000원 투자하고 20,000원 투자해서 건물이 완성됐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없어지면 되겠죠. 자, 결과적으로 보세요. 건물은 이때 완성됐지만 돈은 처음에 10,000원, 두 번째 20,000원 줬을 거야. 중간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놨던 거 한쪽에 증가하고 한쪽에 감소니까 나중에 상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건물은 마지막에 완성되지만 예전에 착수금 10,000원, 중간에 중도금 20,000원 줘서 건물 만들 수 있는 것. 중간에 쓰는 개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이렇게 개정 과목을 배울 때 재고자산이랑 상품개정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오래 배웠잖아. 한 개정으로, 상품개정 하나로. 투자부동산도 한 개 한 개 배웠는데,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새로 배운 건설 중인 자산, 구축물, 차량 운반구, 기기장치, 비품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이 개정 과목들은 그냥 똑같아요. 어떤 재산이 있을 때 무슨 개정 과목 붙이냐 정도인 거야. 근데 여기에는 오히려 테마가 4가지가 있어요. 이런 유형자산을 샀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취득 시의 회계 처리 방법과, 그 다음에 모양이 있는 거니까 중간에 고장이 나겠지. 수리였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 하고, 또는 모양이 있는 자산이니까 수리하지 않아도 천년만년 쓸 수가 없어.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몇 년 동안 쓰면 수명이 다하겠죠. 그게 수명이 다하는 것,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감가라는 부분을 한번 배워보고,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용이니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팔 수도 있겠죠. 처분할 수 있겠고. 그렇게 팔거나 처분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 4가지가 주요 테마가 될 겁니다. 아마 이 개정 과목이 어렵다기보다 이 4가지 테마가 중요할 건데, 이 테마 중에 감가상각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2시간에 걸쳐 공부하고, 오늘은 이 개정 과목과 취득 수리 정도까지만 이번 차시에 보려고 해요. 쌤 강의만 듣다 지겨우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필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하는 거 완성시키고 나머지 부분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저 4가지 테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한번 볼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그냥 정리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은 들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빨리 마무리할까 싶어요. 자, 유형자산의 뜻부터 알려줄게요. 영업활동이어야 되겠지. 그치? 판매용, 투자용 아니고 영업용이야.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니까 1년 이상 사용이어야 되겠지. 핵심만 줄쳐보자.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겠지. 물리적 형태가 있는 1년 이상 사용하는 영업용으로 쓰는 자산. 그게 뭘까요? 유형자산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건설 중인 자산, 뭐 촬영방구, 뭐 비품이 있는데 일단 답부터 바로 써볼까? 구축물, 기계장치까지 포함해서 뜻을 한번 맞춰보자. 토지는 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떤 땅이어야 될까? 판매용 땅이면 상품일 거고 투자용 땅이면 투자부동산일 거야. 그런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토지라고 하는 거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할 건물이나 냉난방 시설,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있는 설비도 건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용도여야 한다고? 영업용이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이 영업용이라고 그러면 장사할 때 쓰는 거니까 상품 아닌가 생각하는데 회계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판매용이 상품인 거고요. 투자용은 돈이 남아 돌아서 투자하는 거고요. 영업용은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저 본래 용도로, 땅의 용도로, 건물의 용도로.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여기는 뭐 중요한 용어는 아니고요. 지금 건축 중인 건물이 있으면 바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때 계약금을 주거나 중도금을 주거나 임시로 했을 때 뭐라고 처리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어머 색깔이 안 바뀌었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떤 계정에 대체하면 되겠니? 건물이었으니까 건물 계정에 대체하면 되겠지. 기억하죠? 이번에 새로 배우는 거지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뒤에는 예문을, 밑에는 예문을 풀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구축물은 뭐라고요? 건물이나 땅이 아닌 이런 것들이 되겠네. 이런 거에 줄 쳐놓으면 되겠네. 굴뚝, 교량, 정원 설비, 댐, 터널 이런 것들이 구축물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회사 재산일 수 있거든요. 도로 이런 것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운반구는 어떤 걸 차량 운반구로 하지? 뭐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괄호가 나오면 유형자산은 정해져 있죠. 영업용이지. 영업용으로 가지고 있는 승용차, 지게차, 자전거 같은 것들. 자전거가 배달용으로 쓴다 그러면 영업용이니까 차량 운반구가 될 것이고요. 직원들이 복지를 위해서 밥 먹고 그냥 그 산책할 때 자전거 쓴다 하면 그냥 비품이 되겠죠. 그죠?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큰 기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품 우리가 많이 했었죠. 책상 샀을 때 판매용이면 상품이고 사용할 거면 비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용할 것을 우리가 비품 배울 때도 영업용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영업용, 그지? 영업용을 가지고 있는 책상, 의자, 컴퓨터 이런 등등들. 컴퓨터 가지고 있다고 기계장치라고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비품이라고 합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냉장고 등등등등등. 자, 그러면 개정 과목이 어렵진 않죠. 건설 중인 자산만 있었다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배워봅시다. 쌤이 먼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네. 자, 그러면 앞에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유형자산은 개정 과목이 어렵진 않아. 땅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 짓고 있는 건물이면 건설 중인 자산, 건물 외의 것들이면 구축물,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있으면 기계장치, 비품 가지고 있으면 비품이라고 하면 끝이니까. 근데 얘를 네 가지 테마. 일단 첫 번째, 샀을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샀을 때. 살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인데요. 살 때 구입가액에다가 그 매입 재비용이 있으면 그걸 다 포함해서 원가에 취득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취득 원가라고 불러요. 자, 어떻게?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이 합쳐진 게 취득원가다.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니? 맞아. 상품 살 때 이야기해. 상품 살 때. 상품 살 때 택배비가 있으면 그것까지 합쳐서 원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그것뿐만 아니라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른 자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상품을 살 때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이 든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원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그게 꼭 운반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라는 걸 살 때, 토지라는 걸 살 때는 정부에다가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을 내야 돼요. 등기하는 등기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라고 하고, 차량 운반구나 기계장치를 저 멀리서 외국에서 사올 때는 운반비도 들지만 보험료도 들겠죠. 기계장치는 그게 잘 돌아가나 시운전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비용들, 이런 유형자산을 본래 용도로 쓰는 데까지 드는 비용들을 다 합쳐서 뭐 재비용 또는 부대비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걸 취득원가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원래 구입가액에 부수적인 비용 합친 게 취득원가다까지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취득원가를 이거 나중에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또 나중에 해볼게. 프린트를 다시 보고 그 뒤에 진도를 나가봅시다.
안 배웠으면 자세하게 할 건데 배웠다고 생각하고 하니 조금 더 간단하게 지겠네요.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은 구입대금에 뭘 합쳐야 된다고요? 매입 재비용 또는 부대비용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부대비용은 거기에 부수되는 비용, 매입 재비용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 뭐 이런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기료, 수수료, 운반비 이런 것들이 다 부대비용이 되겠죠. 그것까지 다 합쳐진 것을 취득금액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판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쌤이 지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 이걸 먼저 해볼게. 이것도 예문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죠? 선생님이 예를 잘 못 들었나 봐요. 비품을 사는데 비품 10,000원짜리를 사는데 현금이 10,000원 들었어요. 그런데 비품 살 때 저 비품에 대한 운반비가 1,000원 들었다 그러면 현금이 11,000원이 나갔겠죠. 그죠? 그러면 이 1,000원만큼을 운반비가 들었다고 해서 운반비라고 한다거나 세금이 들었다고 해서 세금과 공가로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었다고 수수료라고 하지 않고 살 때 든 부대비용 원가에 합쳐서 비품이 11,000원짜리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상품처럼. 그리고 또 비품은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하지 않게 되면 팔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비품을 팔았다고 하면 자산이 줄어들 겁니다. 비품 11,000원. 그런데 이 비품을 팔고 돈을 받을 때 이 비품에 우리 장부에 써 있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처분할 수도 있고 더 싸게 처분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12,000원으로 처분했다. 더 비싸게 처분했네요. 그러면 대차를 맞추자면 여기에 뭔가 발생하지.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될 것인가? 인데 예전에 이런 거 기억납니까? 재고자산이나 당좌자산 같은 걸 사고 팔 때는 단기매매증권을 팔았을 때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처분손실. 상품 팔았을 때도 상품 매출이익, 매출손실 이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당좌자산이나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이고 원래 사고 팔 목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계정에 대해서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 처분이 그 계정 과목 처분 손실이라고 하지만 이 비유동자산은 판매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런데 투자자산에 여러 계정 과목이 있고 유형자산에 이렇게 많은 계정 과목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 처분이익, 처분손실 한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너무 많아지겠지. 토지 처분이익, 처분손실, 건물 처분이익, 건물 처분손실, 구축물 처분이익, 구축물 처분손실. 비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면 합쳐서 얘네들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는데? 유형자산이잖아. 그래서 유형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났다, 손해 났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장부에 적혀져 있는 유형자산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을 비교해서 팔았을 때의 가격이 더 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고 장부가액보다 처분가액이 더 적어, 더 싸게 팔았어.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나겠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순식간에 취득하고 처분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예문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 비품 11,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았으니까 1,000원만큼 비품 처분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반대의 경우가 되면 유형자산 처분손실. 우리가 밑에 있는 예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정말 빨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프린트 받았지? 그래, 종이 받은 거에 답 달아가면서 천천히 정지해가면서 보세요. 오늘 배웠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8월 1일 영업용 토지를 샀대. 100만 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50만 원까지 합쳐서 현금을 지급했다. 자, 쉬운 거부터 합시다. 현금 얼마 줬을까? 토지 100만 원에 취득세 50만 원에서 150만 원 현금 줬겠지.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 줄어들었으니까 대변에 현금 150만 원. 맞죠? 자, 그 다음에 토지를 샀는데 영업용이었지. 그러니까 영업용 토지는 뭐라고 불러? 토지라고 부르겠지. 판매용이 있으면 상품이었고 투자용이 있으면 투자부동산이라고 하겠지만 토지 100만 원에 세금과 공가 50만 원이 아니라 살 때 부대비용 있는 건 원가에 합친다. 그래서 토지 150만 원.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배운 걸로 충분히 하죠. 8월 2일은 두 번째 배운 겁니다. 위에 있는 토지를 120만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받았대. 그러면 현금을 얼마 받았을까? 120만 원을 팔았다 그러니까 현금 120만 원 받았겠지. 이거 숨겨야 써야 되는데, 그지? 120만 원 받았겠지?
근데 토지는 150만 원짜리가 나갔잖아. 150만 원짜리 토지가 없어졌는데 120만 원 받았으니까 30만 원 손해났죠? 토지 처분 손실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쓴다고요. 여기 지난줄이 되어 있는 것은 위에 건 연결되는 문제고 이건 따로 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안 하고 지나갔네. 이 장부에 써 있는 가격과 처분한 가격의 차이를 각각의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쓴다라는 이야기였으니까 지금 우리가 잘 적용하고 있네요. 8월 3일 매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5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3만 원을 포함하여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건물을 샀는데 매장으로 사용한대. 그러면 영업용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건물이 늘어났겠네. 그죠? 건물이 얼마 늘어났을까? 50만 원 늘어나는데 취득세까지 합쳐서 53만 원.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좌자산 때 배웠죠?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건 회사에서는 당좌예금밖에 없으니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예금이 줄어들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해볼게요. 이 프린트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업무용 건물의 신축 공사, 새로 짓는 것을 계약하고 공사 대금 100만 원 중에 계약금 20만 원 현금을 지급하다. 이게 거래죠. 계약금 20만 원 현금 지급하다. 그러니까 대변에 계약금 20만 원 현금 지급이니까 현금 20만 원이 나갔겠죠. 자, 계약금 20만 원은 뭐라고 할까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전부 계약금이니까 선급금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 줬을 때는 선급금. 아닙니다. 선급금, 선수금은 상품을 사고 팔 때 계약금 주고받은 것만 선수금, 선급금이라고 하고 지금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 처음에 착수금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건물은 완성되지 않고 짓고 있는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놓는 겁니다. 선급금, 선수금은 상품 계약할 때만 쓰는 계약금입니다. 자, 밑에 위에 건물이 완성되어서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을 인수하다. 자, 100만 원짜리였으니까 20만 원이었으니까 돈 얼마 더 줬으면 될까요? 80만 원을 더 줬겠죠. 현금 80만 원을 줬겠죠. 대신 20만 원만큼은 지어졌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돈은 80만 원을 줬고 그리고 원래 계약한 100만 원짜리 건물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상계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이 20만 원 있었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 20만 원 없어졌으니까 건물은 이때 100만 원 생기는데 예전에 20만 원 줬고 지금 마지막 80만 원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8월 6일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 포함하고 이건 이미 다 합쳐놨네.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니까 50만 원 현금으로 나가고요. 화물 자동차뿐만 아니라 부대 비용까지 합쳐서 차량 운반구. 쉽죠? 자, 사용 중인 화물차 장부에 50만 원으로 돼 있는 아마 이 자동차인가 봅니다. 50만 원으로 돼 있는 자동차를 팔았는데 70만 원을 팔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현금 70만 원 받았겠죠. 없어지는 차량 운반구는 50만 원일 거예요. 팔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지만 차량 운반구 팔았다고 5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팔았다고 20만 원만큼 차량 운반구 처분 이익이 아니라 합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다음 8월 8일 생산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공장의 기계, 계정과목 알겠죠? 기계장치입니다. 300만 원에 수표를 발행하여 구입하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건 당좌 수표밖에 없다 그랬죠? 300만 원 나가고요. 300만 원만큼 큰 기계니까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고요. 업무용 컴퓨터, 판매용 컴퓨터가 아닙니다. 업무용 컴퓨터, 영업용 컴퓨터니까 업무용이란 말이 영업용이잖아. 사용하는 거잖아. 그거 50만 원을 샀대. 그러면 뭐라고 부르니 컴퓨터는 비품이라고 부를 거고요.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현금이면 현금인데 수표를 발행하는 거니까 당좌예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처음 하는 반도 있어서 선생님이 유형자산의 뜻과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 종류와 살 때 부대 비용 합쳐지는 거 그걸 팔았을 때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이 나는 것만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예문을 한번 이렇게 풀어봤어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유형자산의 두 번째 테마에 한번 가봅시다. 잘 샀죠? 산 거는 구입가액의 부대 비용을 합쳐서 취득에 대해서 배웠고 또 처분할 때 처분 손실도 배웠으니까 두 번째 테마 수리. 유형자산은 모양이 있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있는 자산은 고장이 나거나 부러지거나 할 수 있겠죠.
뭐 건물이 있어서 태풍 때문에 날아갔다든지 자동차가 뭐 펑크가 나서 떼웠다든지 비품 책상다리가 부러져서 고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수리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수리하려면 일단 취득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건물을 9,000원 주고 사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000원 들었다.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요? 현금은 얼마 나갔을까요? 건물값 9,000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1,000원까지 10,000원이 나갔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9,000원만큼 건물 샀으니까 건물이고 1,000원만큼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었죠? 우리가 배웠던 테마 이제 적용해야지. 건물에 부대 비용 든 거는 합쳐서 원가에 포함하니까 건물 10,000원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10,000원짜리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태풍이 부은 거야. 막 태풍이. 그래서 천장이 날아가서 건물 지붕을 수리했어요. 수리하면서 1,000원이 든 거지.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알 것 같지 않니? 수리하는데 1,000원이 들었다. 그러면 현금이 1,000원 줄어들고 1,000원만큼 수리했을 때 쓰는 비용 배웠어요. 예전에. 뭐라고? 수리비? 아니야. 선생님이 일부러 수리라고 썼어요. 약속한 이름 있잖아. 광고비로 썼어도 우리 광고비로 안 하고 광고 선전비로 하기로 했었잖아. 그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빌딩이라고 안 하고 건물이라고 약속했잖아.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이라고 안 하고 토지라고 약속했잖아. 수리했을 때 쓴 비용은 수리비가 아니라 수선비라고 하기로 했잖아. 이 개정 과목 기억해 주시기 바래. 수선비. 이러면 되잖아요. 별 어려운 거 없죠? 건물 10,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수리하는데 1,000원 들었어. 그럼 현금 1,000원 나가고 수선비 1,000원. 끝. 이렇게 하는 수리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지금 저 건물을 현상 유지했죠? 그때 쓰는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저 말을 했냐 하면 수리에는 크게 두 가지 수리가 있을 수 있어. 지금처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현상을 유지하는 거, 고장난 걸 고쳐서 지금의 상태 만드는 거야. 건물이 10,000원짜리인데 지붕이 날아갔잖아? 그래서 그걸 고쳐서 다시 건물 10,000원짜리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이번에 태풍 때문에 지붕이 날아간 틈에 3층까지밖에 없었던 건물이 지붕 날아갔는데 부족해가지고 아예 이참에 공사하는 김에 4층으로 지어서 지붕을 덮었어요. 그럼 돈도 훨씬 더 많이 썼겠죠. 그런 경우에 이 수리한 걸 어떻게 비용 처리해야 될까? 한 5,000원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보세요. 수리했다 그랬을 때 수선비로 5,000원이 들어오고 현금이 5,000원 나갔다고 하면 돈을 다 써버렸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10,000원짜리 건물에서 3층짜리 10,000원짜리 건물에서 한 층이 더 돼서 4층짜리 건물이 됐으니까 이 비용이 다 써진 게 아니라 건물의 가치가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써버린 게 아니라 건물 10,000원짜리가 한 15,000원짜리가 됐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 났어. 고쳤으면 그대로 100만원짜리 컴퓨터일 거야. 근데 내 컴퓨터가 동영상도 자꾸 끊기고 음악 편집을 못하고 이래서 사운드 카드도 바꾸고 메인보드도 하고 램도 바꾸고 뭐 하드디스크도 바꿔가지고 200만원짜리로 고쳤단 말이야. 그러면 이 100만원짜리 컴퓨터에 100만원을 더 투자해서 200만원짜리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이걸 100만원 써버렸다고 하면 되겠니? 아니겠죠. 똑같이 돈을 썼어도 지금은 이 컴퓨터가 200만원짜리로 재산이 더 좋아진 거잖아. 가치가. 돈을 써버린 게 일정한 수리를 해서 현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수리해가지고 더 가치를 좋게 만드느냐는 다르게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용돈 받은 걸 어떤 친구는 먹는데 써버린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학원을 다녀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돈은 썼지만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것처럼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지붕이 날아간 걸 수리해서 원래 건물처럼 만들었을 때는 수선비로 처리하지만 10,000원짜리인데 수선해가지고 건물을 3층짜리로 4층짜리 만들었다 그러면 건물이 15,000원짜리 돼야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는 수선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유형자산을 업 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돈은 5,000원 썼지만 건물 5,000원이 더 플러스 돼서 건물이 얼마짜리가? 15,000원짜리가 되게 하는 방법.
돈을 똑같이 썼었어도 현상을 유지하는 거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서 수익적 지출에서 수선비라고 처리하고, 훨씬 가치를 좋게 만들거나 또는 더 오래 쓰게, 내용연수는 그 해당 유형자산을 쓸 수 있는 수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수명을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을 했다라고 불러서 얘는 해당 자산의 개정 과목을 업 시켜주는데, 이렇게 하는 수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저녁이라 그런지 쌤이 말이 자꾸 꼬이네. 오늘은 별로 안 되는 날인가 봐. 여러분이 프린트 보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대부분 친구들은 교실에서 배웠으니까 그걸로 하세요. 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유형자산을 수리합니다.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돈 벌었다는 게 아니라 수익 비용,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어떻게 하기 위한 지출이라고? 현상유지. 고쳐서 지금 상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비용인 개정 과목 뭐로 한다고? 수선비로 처리한다고. 건물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건물의 뒤에 페인트색 했대. 페인트 칠했대. 건물이 까져서 페인트 칠한 거 현상유지죠. 또는 파손된 유리를 교체했대. 현상유지죠. 기계장치에 소모품이 있는데 달아가지고 바꿨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 자동차에 중간중간에 넣어줘야 되는 엔진오일을 바꿨대. 이런 것들은 다 현상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이 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수선비로 처리하고, 또는 자본적 지출은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건물 수명이라고 했죠. 수명을 연장시키는 건 해당 자산을 증가시켜 주는 거라고요. 이렇게 처리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 건물인데 계량 증설 확장하거나,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우리 학교도 내년에 엘리베이터 생깁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붙인다거나 냉난방 시설을 만들었어. 이렇게 건물의 가치를 훨씬 좋게 했다 그러면 그 해당 자산, 건물이면 건물을 업 시켜주고 차량 운반구면 차량 운반구를 업 시켜주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여기에 똑같은 예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는 똑같아요. 영업용 3층 건물 10,000원에 구입하고 중개 수수료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현금이 10,000원뿐만 아니라 15,000원이 나갔을 거고, 부대 비용 합쳐서 건물 15,000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밑에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건물 3층 건물을 10,000원에 구입하고 중개 수수료 5,000원과 함께 2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아하, 여러분 프린트에는 이렇게 돼 있나 봐. 2달 후에.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현금으로 줬다 그러고 하나는 나중에 줬다 그러네. 건물은 부대 비용까지 합쳐서 15,000원이 되겠고, 자, 건물 살 때 외상으로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외상 매입금 아닙니다. 상품일 때만 외상 매입금이고, 상품 외의 걸 사고 돈을 못 주면 미지급금이라고 한다 그랬죠. 얘는 그냥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배울 중요한 거 해봅시다. 이렇게 건물이 15,000원짜리인데 첫 번째, 태풍으로 인해서 3층 지붕을 수리하고 현금 5,000원 지급했다. 그러면 돈 5,000원 나간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붕이 파손된 걸 수리했으니까 현상유지죠. 그러면 얘 뭐라고 처리한다고?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지고 있는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고 5,000원 현금 지급하다. 그러면 현금이 5,000원 나갔겠죠? 그리고 4층으로 증축했다는 건 건물의 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건물, 해당 유형자산을 업해서 건물 10,000원짜리가 5,000원 더 플러스 돼서 20,000원이 됐다고 처리해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가 나는 것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사실? 자, 문제 마지막에 있는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공사대금 5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수표 발행하면 당재금이 나갔을 것이고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자, 무슨 지출일까요? 건물의 가치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건물 가치를 업 시켜줘야 되겠네.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 50만 원으로 처리하고, 회사 기계에 대해서 소모성 부품을 교체했대요. 그러면 현상을 유지한 거잖아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30만 원 나가고, 기계 장치를 수리했으니까 수선비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는 이 마지막 3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건물을 수리했는데 현금 10만 원을 썼는데 70%는 자본적 지출이고 나머지는 수익적 지출이래요. 이렇게 문제에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현금 10만 원은 나가고 자본적 지출인 10만 원의 70%는 얼마지? 7만 원이지? 7만 원만큼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을 업 시켜주고,
나머지 30%는 수익적 지출이니까 수선비로 처리하고 이렇게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시험에서는 이게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이걸 묻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쌤이 수업 시에도 예를 든 것처럼 창문이 깨진 걸 고치면 수익적 지출이잖아. 근데 여기가 시리아야. 막 공습이 있고 막 파편이 튀어. 너무 시끄러워 수업하는데. 그래서 밖에 있는 창문을 이중 창문으로 바꾸고 다 방탄 유리로 바꿨다고 생각해봐. 그럼 창문 깨진 걸 바꿨지만 가치가 훨씬 좋아진 거잖아. 건물의 가치가. 이럴 때는 자본적 지출로 해서 건물을 업 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증축했다 정도 되면 자본적 지출이고 뭐 짜잔한 소모품을 갈았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겠지. 하지만 문제에서 공식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썼는데 자본적 지출이다 알려줘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을 업시키는 걸로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형자산의 수리, 두 가지 종류의 수리까지 배웠어요. 이제 하이라이트인 감가상각을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 안녕.